옛날 옛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을인 에피쿠리안을 배경으로 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누리고 싶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혼란과 불행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거짓된 만족과 육체적 즐거움이 과잉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을에 한 소박한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프론이었고 그는 에피쿠로스의 가르침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소프론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쾌락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고자 여러 사람들을 마을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이 쾌락을 추구하면서 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로는 그들이 말한 것이 진정한 쾌락을 담보하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소프로는 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공을 좇으며 물질적 풍요와 감각적 쾌락으로 가득한 생활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맛보고 최고의 공연을 즐기며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에피쿠로스의 철학을 접했고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소프로는 에피쿠로스가 말한 쾌락이란 단순한 즉각적인 즐거움이 아닌 보통의 해피와 정신적 안정, 울퉁한 내면의 평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외적 쾌락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일상에서 작은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소프로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와 선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쾌락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인 마음의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소박한 삶의 미학을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적 쾌락에 집착하기보다는 서로 간의 진정한 교류와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즐겼습니다. 과시적이고 경쟁적인 삶에서 벗어나 그들은 조금은 느리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후로 에피쿠리안 마을은 진정한 에피쿠로스의 가치의 기반을 둔 곳으로 변화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욱 성찰하고 내면의 평화와 조화를 중요시하며 마침내 진정한 쾌락주의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소프론의 가르침 덕분에 마을은 오랜 세월 동안 행복과 평온의 상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폭신한 여름날 작은 마을의 주민들은 저마다의 일상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반이었습니다. 이반은 마을 사람들에게 늘 신비한 이야기와 깊이를 더한 철학적 논의를 즐겼던 인물로 종종 젊은이들이 찾아와 그의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사람들은 그늘진 나무 아래에 모여 더위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반이 나타나더니 사람들에게 긴 의자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잡자 이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은 신과 자연이 같은 존재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스피노자의 범실론에 관한 이야기지요.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반을 바라보며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반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한 특별한 소녀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고 누구보다도 자연을 사랑했지요. 안나는 매일같이 숲을 거니며 꽃과 나무, 새와 바람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우주가 주는 작은 신호들을 느끼며 그것들을 관찰하는데 탁월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안나는 숲속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신비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나야, 내가 항상 궁금해하던 답을 찾고 싶다면 이 숲과 대화를 해보거라. 소녀는 깜짝 놀랐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자연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올 거라 믿었거든요. 그렇지만 자연과 대화를 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지고 꽃의 향기는 찰나에 머물다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이르쿠이크 강가에 앉아 고요한 물살을 바라보며 그 가느다란 흐름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강은 아주 오래된 깊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하기 시작했어요. 안나야, 우리 모두가 신의 일부란다. 내가 흐르고 있는 동안 너도 흐르고 있지. 나는 너와 연결되어 있고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단다. 안나는 강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말이 주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안나는 숲의 여러 존재들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새들은 하늘에서 춤을 추며 노래했고 풀잎들은 바람에 맞춰 춤을 추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안나는 마침내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시에 신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반은 이야기를 마치며 나지막히 웃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안나의 이야기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반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도 안나처럼 세상과 자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어쩌면 신의 속삭임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날부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고 이반의 이야기는 그들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신과 자연이 하나라는 스피노자의 범실론적 관점은 그들에게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를 열어준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 긴 날 옛적 한 작은 마을에 어린 소녀 엘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엘리는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탐구하기를 좋아했고 이는 종종 그녀를 예상치 못한 모험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호기심은 부모님마저 당황하게 했지만 그들은 엘리의 반짝이는 눈과 끊임없는 질문이 결국 그녀를 특별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는 마을 변두리에 사는 젊은 철학자 아놀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놀드에게는 흥미로운 책들이 많았고 엘리는 우연히 그의 서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존 루크의 백지설에 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철학적인 개념은 엘리에게 아직 낯설었지만 그녀는 책장을 넘기며 이 이론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엘리야, 내가 손에 든 책은 정말 중요한 이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단다. 아놀드는 엘리의 등을 살짝 두드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엘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아무것도 없는 백지라니, 그럼 지금까지 내가 배운 것들은 전부 뭐죠? 아놀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엘리에게 주변에 있는 뜰로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정원에 있는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놀드는 흙 한 줌을 집어올려 엘리의 손바닥에 부었습니다. 자, 이 흙을 한번 보렴. 이 흙 자체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만약 우리가 여기에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엘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열매가 맺힐 거예요. 맞아, 엘리. 우리 마음도 이와 같단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상태지만 경험이라는 씨앗을 심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느끼는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지식을 만들어내지. 엘리는 아놀드의 설명을 듣고 머릿속이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통해 많을 것을 배워가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마을에서 보낸 평범했던 순간들, 친구들과의 놀이, 부모님의 가르침, 심지어 이렇게 아놀드와의 대화까지도 그녀의 백지에 하나하나 채워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엘리는 자신이 경험하는 모든 일을 더 깊이 탐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책과 이야기를 통해 그녀의 백지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놀드는 그녀에게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세상을 흡수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힘은 너에게 있단다. 너의 백지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쓰느냐에 따라 다채로워질 수 있어. 세월이 흘러 엘리는 성장했습니다. 그녀의 백지는 수많은 경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 엘리는 마을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중 하나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는 그녀의 어린 시절처럼 호기심 가득한 작은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소년에게도 그녀의 백지였던 시절 그리고 아놀드와의 대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준 이론을 잊지 않고 전해주는 일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배워나가는 여정의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녀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존 루크의 백지설은 이렇게 엘리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백지를 경험과 배움으로 채워나가세요. 그렇게 엘리와 같이 여러분만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써 내려가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죠. 사람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며 천천히 흐르는 일상의 시간을 따라갔습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고 예측 가능하며 이는 그들에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 이름이 무엇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사람들은 그를 이방인이라 불렀습니다. 이 이방인은 언제나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마을의 전통적인 축제가 열리는 날 이방인은 마을 광장에 나타나 아무런 예고 없이 특이한 제안을 던졌습니다. 세상이 그대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엇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본 적 있는가? 만약 지금 이 도시의 경계를 넘어서 무언가 끔찍하지만 또한 경이로울 수도 있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대들의 반응은 어떠하겠는가? 이 질문은 심오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말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그들의 일상과 시스템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존의 지식체계나 사회구조 내에서는 설명될 수 없는 돌발적이고 변혁적인 계기였습니다. 이방인의 말은 비록 간단했지만 사람들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마을의 몇몇 젊은이들은 이 사건의 흥미를 느끼고 외부 세계로의 여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들은 마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지식을 찾고 혁신적인 경험을 쌓고 자신만의 진리를 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젊은이들은 다양한 곳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한 후 마을로 돌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들은 단순히 신기한 여행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시각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젊은이는 새로운 농경 기술을 배워와 마을의 농부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식량 생산을 크게 늘릴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새로운 음악을 배워와 마을 축제를 더 풍부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변화는 처음에 낯설고 두려웠지만 마을 사람들은 점차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건에 충실하게 반응하였으며 기존의 단조롭던 일상과 질서를 넘어서는 탐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마을은 전보다 더욱 활기 넘치고 미래지향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알랭 바디우가 말했다. 사건은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도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자체는 그저 순간적인 환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충실하게 따르는 주체들이 모일 때 진리가 구성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찾아올 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새로운 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디오의 사건 이론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며 사건을 둘러싼 충실한 주체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지 탐구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